토트넘의 수비가 최근에 사실은 처참할 정도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이번 시즌 5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유럽 대항전을 경쟁하고 있는 팀들과 비교해봐도 유일하게 토트넘만 실점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이 아주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정말 처참한 기록이 뭐냐면 경기 초반에 실점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뉴캐슬전만 봐도 20분 안에 5골이 나왔고요. 특히나 10분 만에 3골을 먹혔습니다. 맨유전에도 7분 만에 산초에게 실점을 허용했죠. 그리고 리버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만에 3골을 실점했어요. 그래서 뉴캐슬, 맨유, 그리고 리버풀전까지 이 3경기 동안 토트넘이 경기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본머스전에는 심지어 본머스가 강등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먼저 넣고 3골을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죠. 이런 수비력으로는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는 물론이고 유로파리그 경쟁권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토트넘의 수비는 일단 전술적으로 그리고 선수들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전술적인 측면을 보면요, 리버풀전을 보면 실점을 허용할 때 아놀드를 완전히 놓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놀드가 보통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 아놀드를 막지 않는 상대팀이 없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어제 경기에서 특히나 아놀드가 최근 들어서 인버티드 풀백, 중앙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리버풀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는데 아무도 아놀드를 막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서 아놀드가 볼을 받을 때 정말 아무런 견제 없이 아놀드가 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을 받은 이후에 아놀드가 또다시 아무런 견제 없이 앞쪽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실제로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실점을 했었죠. 맨유전도 보시면요, 맨유가 볼을 전개할 때 에릭센이 볼을 받습니다. 근데 에릭센이 볼을 받을 때 압박 타이밍이 늦었죠. 그래서 에릭센이 볼을 잡자마자 토트넘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얼마나 토트넘의 압박이 어설프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에릭센이 앞쪽으로 패스를 한 번에 넘겨주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방에서 맨유가 에릭센의 패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은 올라오지 않고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만 높게 올라가니까 중앙에 공간이 넓게 발생합니다. 너무나 큰 공간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간 사이에서 가장 맨유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는 위치에 너무나 편안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맨유는 안쪽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볼을 받은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앞쪽에서 볼을 몰고 가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게 되죠. 이 두 장면만 봐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키패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다 라고 하면 아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두 선수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맨유와 리버풀을 만나는 팀들은 아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압박하는 것이 당연히 수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놀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압박하지 않는 팀은 프리미어리그 전 구단에서 토트넘이 유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최근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 선수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뉴캐슬전도 마찬가지예요. 뉴캐슬전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 실점 장면을 보면요, 파비안 셰어가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조엘링톤이 뛰어들어가죠. 그런데 이 패턴, 킥이 좋은 파비안 셰어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조엘링톤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 패턴은요, 뉴캐슬의 경기를 단 한 번만 본다면 이 패턴이 뉴캐슬이 자주 쓰는 패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뉴캐슬이 자주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전 5분에 나왔던 상황이에요. 전반전 5분 만에 토트넘이 이 패턴에 대응을 못해서
파비안 셰어가 패스를 뿌려줄 때 아무도 압박을 하지 않고 조엘링턴이 뛰어들어갈 때 페드로 포로가 조엘링턴의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고 조엘링턴이 여유롭게 1대1 찬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게 상대팀에 대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의 장면이고, 애초에 토트넘의 수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허술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맨유가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3명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로 너무나 쉽게 패스를 넣어줘요. 카세미로가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은 맨유를 만나는 팀은 브루노 펜데스 더하기 에릭센까지 압박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릭센에 대한 압박도 전혀 없었고, 에릭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 사이 공간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받았어요. 볼을 받는 것까지 좋습니다. 볼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에릭센이 볼을 받았을 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보통 요 사이 공간은 수비를 할 때 가장 촘촘하고 가장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것이 수비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수비 라인 사이 공간으로 에릭센이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이 공간을 토트넘이 압박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한 번에 이 패스가 통해요. 그래서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쉽게 레시포드가 볼을 잡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사실은 토트넘의 수비가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압박이 어설프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토트넘의 수비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이 사이 공간들을 모두 그냥 가로질러서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한번 들어갑니다. 너무 허술하죠.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받았을 때는 볼을 받은 이후에 에릭센이 돌아서요. 이번에는 에릭센이 뛰어나가는 산초에게, 분명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서 있는데 이 사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2번의 패스죠. 수비 라인에서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산초, 단 2번의 패스만에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토트넘의 최종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사실은 기본적인 수비 간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조엘링턴이 측면에서 볼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때 조엘링턴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사이 공간으로 조엘링턴이 들어올 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 보세요. 조엘링턴이 그냥 안쪽으로 볼을 끌고 움직이는데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아무도 이 조엘링턴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비 라인 사이로 너무나 여유롭게 볼을 몰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기록해요. 그리고 이 슈팅을 요리스가 막았지만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실점을 하고 말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얼마나 토트넘의 수비가 허술한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의 수비 라인 간격에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선수가 바로 3백에 위치한 다이어거든요. 보통 3백을 쓰는 팀들은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한 명 정도는 올라가서 간격을 좁혀주고 그 사이 공간에서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이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본머스전인데 정말 단순한 플레이거든요. 본머스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고, 여기서 포로가 볼을 머리에 맞췄는데 이게 안쪽으로 흘러갔어요. 물론 포로의 헤더가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다이어가 공격수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볼을 과감하게 나와서 끊어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볼이 떨어지는데 이때 다이어가 자신이 돌파당할 것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죠.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정말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볼을 잡으니까 여유롭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스로부터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넓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의 수비의 숫자를 보세요. 훨씬 많죠. 맨유의 공격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왼쪽에서도 공격수를 한 명 붙잡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공격수를 한 명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가 자신이 여유로운 상황이니까 빠르게 올라와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을 수 있고 볼을 받아서 편안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전도 보면 아놀드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상황인데 이때 각포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이어가 각포를 막아야 되는 위치인데 따라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각포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포가 볼을 받은 이후에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각포는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준 상황인데 그제서야 다이어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압박을 거는 타이밍이 늦었죠.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각포는 이미 패스를 측면으로 뿌려주고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어설프게 각포를 막으러 올라왔다가 뒤늦게 올라왔다가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각포의 움직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각포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다이어가 어설프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뒷공간을 노출했고 이 뒷공간으로 각포가 뛰어들어가는데 다이어가 빠르게 이 공간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각포가 뛰어들어갈 때 다이어가 각포의 스피드를 못 따라오니까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디아스에게 컷백을 넘겨주고 여기서 득점이 나왔죠.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다이어가 좋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지, 심지어 한 경기가 아니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토트넘도 팀 전체적으로 한 경기만 수비가 문제인 게 아니라 몇 경기 연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 간격은 벌어지고 상대의 주요 선수는 압박을 하지 않고 상대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 패턴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고 정말 복합적으로 이 토트넘의 수비가 사실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최근 경기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아무리 앞쪽에서 케인과 손흥민이 득점을 생산해내도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건 실점을 그만큼 하니까 경기를 비기거나 패배하거나 이런 경기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이적 시장에 수비수를 영입하는 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몇 경기가 남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라도 나가고 싶다면 수비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그만큼 토트넘의 수비가 토트넘의 성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